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생각한 바를 솔직하게 트위터 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매우 경멸하고 있고 부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정권입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두 정당이 확실한 정책적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공화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의 범위 안에서 전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하면은 역대 정부가 한국과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오히려 민주당 정부 시절입니다. 즉 민주당의 트루먼 대통령이 1950년 6월에 김일성의 남침 보고를 받자마자 즉각 참전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시는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민주당. 이 트루먼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이지만은 대북 정책, 대소 정책,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은 공화당보다도 오히려 더 강경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 때 월남전을 확대해간 정부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입니다. 첫 시작이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다음에 취임한 존슨 대통령, 이 케네디 존슨 대통령이 전쟁을 확대해 갔습니다. 한때 50만 명이 파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남 전쟁을 종식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은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 그리고 포드 대통령 시절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물론 미국의 패전으로 끝났죠. 그다음에 이 대북 정책을 보면은 우리는 카트 민주당 대통령을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반대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인권 단합자라 해가지고 몰아세워가지고 카트 박정희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카트를 좀 경멸했습니다. 그것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쏘는 하나의 그 정치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김재규가 미국 CIA 지령을 받아서 그런 짓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1980년대 가면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카트의 실패를 딛고 미국의 권위가 실추되고 경제가 아주 망가지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확실한 공화당의 가치를 구현했는데 이 대한 정책이 카트 때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권 문제를 일단 접고 우선은 소련과 대결해가지고 이기는데 집중해야 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반공주의를 견제하니까 우리 편이다 해서 전두환 대통령을 일찍 초대를 해가지고 이 정통성이 약하던 전두환 대통령을 밀어주었습니다. 동시에 전면적인 대북 대결 정책을 추진하고 압박을 하면서 드디어 이분 임기 말, 즉 1987년 무렵에 가면은 소련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후임자 부시,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기에 소련이 해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임기 한 번밖에 못하고 카터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이 카터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데 김영삼 대통령과 뭔가 좀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 북한 핵 문제를 처리하는데 한국과 미국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전쟁을 막아야 된다. 카터도 전쟁을 결심했다가 야, 이것은 너무 부담이 된다. 또 한국도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네바 합의로 갔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것은 북한의 술책에 완전히 말려들어 버렸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죠. 여기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2000년 선거를 통해서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들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9.11 테러. 2000년부터 임기가 시작됐군요. 9.11 테러.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부시는 이란, 이라크, 북한을 뭘로 규정을 했느냐. 바로 악의 축이다. 악의 축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북한 김정일 정권을 타도할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몰아붙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힘이 빠져버립니다. 이 부시가 제일 처음에는 지금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나오다가 결국 북한한테 되말려버린 이것을 트럼프가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게 아주 걱정거리입니다. 그리해서 왜 부시가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좀 관심 있게 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이미 많이 나왔어요. 이 미국에서는 회고록을 씁니다. 고위공직자가 물러나면은 아주 빨리 씁니다. 물러나자마자 한 5년 안에 회고록을 씁니다. 부시 대통령도 회고록을 쓰고 라이스 국무장관도 회고록을 썼습니다. 이 라이스 국무장관은 부시 정부 8년간 백악관 안보보좌관 그리고 국무장관을 역임을 한 사람입니다. 국무장관을 역임을 한 거죠. 아까 제가 부시 정부가 2000년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2000년에 선거가 있었고 임기는 2001년부터 시작됐군요. 20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라이스 씨는 이 아버지 부시 때부터 백악관에서 근무를 한 소련 전문가입니다. 학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있으면서 독일 통일에 관한 책을 냈는데 이게 아주 명저로 꼽힙니다. 우리나라도 그분의 책을 아주 많이 읽고 참고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쓴 회고록이 아주 잘 되어 있는 회고록입니다. No Higher Honor, 최고의 명예란 제목의 회고록인데 여기 보면은 부시의 대북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부시 공화당 이 인맥이 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가 아주 솔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부시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이제 회담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2001년 3월이었습니다. 이 회담이 중요한 것은 이때 부시는 클린턴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핵 개발 시간을 주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부시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트럼프처럼. 그래서 이 정책을 바꾸려고 합니다.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감을 못 잡은 당시에 파웰 국무장관이 언론에 우리는 클린턴 때의 그 정책을 계속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해놓은 걸 보고 부시가 화가 나가지고 아침에 라이스 안보보좌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장 고치라고 파월 장관한테 경고를 하라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 김대중 부시 회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001년 3월에 있었던 이 김대중 부시 회담에 참석했던 라이스 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회담 분위기는 정중하였으나 북한을 다루는 방향에 대하여는 저 세상만큼 다르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인상을 주었다. 우리는 클린턴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제네바 협약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하여는 아무 효과가 없고 남한이 북한 정권을 지탱해주고 있다고 믿었다.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의 폭정에 화가 나 있었는데 왜 한국 정부는 이런 데 반응이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김대중 방미는 미국과 아시아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균열하는 식으로 끝났다. 이게 아주 중대한 지적입니다.
한미 동맹 관계가 본격적으로 틀어진 것이 바로 2001년 3월 김대중 부시 회담에서 한번 만나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다르더라. 북한에 대한 생각이 다르더라. 남한은 북한에 도전할 생각조차 없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 라이스의 회고록을 쭉 추적해 보면은 부시의 대북 정책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라크 침공, 2003년의 이라크 침공 작전이 없었더라면은 아마 부시 대통령 손에 김정일 정권이 무너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두 전쟁을 예상을 합니다. 하나는 중동 전쟁, 하나는 동북아시아 한반도죠. 한반도에서 전쟁 나는 거. 양면 작전을 위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가장 전쟁 가능성이 많은 것이 두 군데인데 이라크 전쟁이 한 달 만에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내전 상태로 가는 바람에 완전히 미군이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약해진다. 이런 과정을 좀 비극적 과정이죠. 우리로서는 라이스의 회고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후반기부터 이라크 내전이 수렁에 빠지니까 고위 전략회의에서 부시는 라이스 장관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정일의 생존을 허용한다면 김정일은 핵무기를 포기할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한 발 후퇴합니다. 김정일을 없애버리겠다고 아우축이라고 해서 없애버리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생존과 핵무기를 바꿀 수 없을까? 이렇게 한 발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참모가 그렇게 되면 레짐 체인지라는 목표를 포기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시에게 물었답니다. 부시는 그게 아니다. 순환을 달리한 레짐 체인지다. 순환을 달리하는 레짐 체인지다. 개방하면은 절대로 생존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좋지. 개방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개방을 통해서 북한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20년, 30년이 필요한 거죠.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벌써 한 발 후퇴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이제 육자회담이 중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일단 회담 국면으로 가보니까 시간만 질질 끌고 대북제재는 제대로 먹히지도 않고 해서 결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가지고 레짐 체인지,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이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라이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그럼 육자회담에 왜 중국이 나왔느냐 하면은 이것은 부시가 강택민을 압박한 결과입니다. 강택민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시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강경파로부터 군사력을 사용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안 해주면은 나는 일본의 핵무장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본 카드를 갖고 나왔더니 강택민이 육자회담을 주선하더라. 거기까지는 된 것 같은데 그 육자회담에서 이미 미국의 입장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노회한 김정일이는 육자회담을 계속 끌고 가면서 그 시간을 벌고 그 기간에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부시는 이라크 전쟁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인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2004년에 겨우 재선을 하죠. 겨우 재선을 하니까 이미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었다. 한때는 김정일 이야기만 나오면 오장육부가 뒤집어진다는 이야기까지 한 사람이 결국 무력해지는 과정이 좀 슬픈 내용입니다. 이 라이스의 회고록을 읽으면은. 이 라이스의 회고록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혹평이 많습니다. 이 외국 대통령에 대해서 더구나 우방국 대통령인데 이렇게 혹평을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라이스는 이분 물론 흑인 여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을 잃기 힘든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반미 성향을 보여주는 말들을 하곤 하였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노 대통령은 나에게 강의를 하였다. 남한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좀 비아냥조로 썼습니다. 강의를 하였다고 썼습니다. 강의를 한다면 라이스가 강의를 해야죠. 라이스는 소련 전문가인데다가 외교 경험이 많은 아주 명석한 여자분이죠. 한때 흑인 대통령 후보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균형자는 외교 라이스와 같은 외교 안보 전문가 사이에는 뭐 척하면은 바로 아는 그런 개념입니다. 균형자는 영국이 해온 겁니다. 영국이 유럽에서 영국을 위협할 만한 강력한 세력이 나오면은 그 반대편에 써가지고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 그게 바로 균형자입니다. 균형자는 두 나라가 싸울 때 이렇게 화해를 붙이는 그거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건 브로커죠. 근데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유럽에서 간자로 나오니까 영국은 그 반 루이 14세 동맹을 맺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유럽을 석권하니까 또 영국은 그 나폴레옹이 패권 국가가 되는 막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항상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망한 다음에 프러시아가 강해지고 드디어 독일이 통일되니까 그 독일의 유럽 패권 국가화를 막는 정책을 취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 이게 균형자입니다. 영국이 했던 역할을 균형자를 하는데 핵을 갖지 못한 한국이 어떻게 균형자 역할을 합니까? 이 브로커를 자꾸 균형자라고 이렇게, 또 브로커도 안 되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국 동맹국이 어떻게 브로커 역할을 합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주 이런 또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erratic nature, 변덕스러운 성격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를 뭘 들었느냐. 요새 일어나는 일과 이거 연관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7년 시드니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으로 가서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부시와 노무현 회담이 열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미북 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9월 19일 육자회담, 이것도 그 내용이 2005년 9월 19일 육자회담 합의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판단한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기자회견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북 국교 정상화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보는 데서. 내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부시 대통령께서는 지금 한국 전쟁 종전선언을 언급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시 대통령 그렇게 말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또 외교적인 결례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좀 놀랐지만은 그 앞에 한 설명을 반복을 했습니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만 미국은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생각은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핵개발 포기 논의도 있기 전에 평화협정 종전선언 이런 걸 또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걸 만약 트럼프 앞에 내놓으면, 특히 볼턴이나 폼페오 앞에 놓으면 먹히지 않을 것은 뻔하죠. 왜냐하면 라이스의 이런 경험이 다 공화당 정권에 전수되었다고 봐야죠. 이 정도의 정보는.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김대중 노무현을 잇는 것이라는 것은 미국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을 할 때 부시 대통령한테 또 요구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부시 대통령한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달라고 보챘다고 합니다. 이때의 장면을 기술한 라이스는 회고록에서 모두가 당혹스러워하였다. 당혹스러워하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당혹스러워하였다. 이 충격을 받은 통역자가 통역을 멈추고 있으니까 노 대통령은 그녀를 보고 계속 통역을 하라고 밀어붙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좀 퉁명스럽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 분명하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대통령과 우리는 한국 전쟁을 끝낼 것을 학수고대합니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그 핵무기를 없애야만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시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 노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라이스는 회고록에서 뭐라고 적었느냐. 이 사람 학자니까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괴상하였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모르는 듯 하였다. 괴상하였다는 표현을 영어로 비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평합니다. 그의 예측 불능의 행태를 알고 난 이후에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다. Unpredictable behavior. 동맹국 대통령을 향해서 예측 불능자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대목을 밑줄 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라이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나 이런 데 자문도 해주는 사람입니다. 라이스는 회고록에서 처음 2년 동안은 반기문 외무장관이 있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노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통역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주었던 사람이 라이스 국무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민순 장관이 나왔는데 라이스 장관은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는 능력이 있고 폭넓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노 대통령의 비정통적인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내키지 않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왜냐? 북한의 도발이 한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만들었다. 대북 제재에 대하여 한미 간 균열의 여지가 없어졌다. 북한이 막 핵실험하고 하니까 이제는 한국도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회고록을 남긴 사람이 럼스펠드 당시 국방장관, 그 다음 럼스펠드가 이라크 전쟁에서 실패하니까 그 후임자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또 딕 체이니 당시 부통령, 이런 사람들이 다 회고록을 남겼는데 북한 핵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의 무시하는 식으로 다룹니다. 거의 북한을 중심으로 다뤄요. 한국을 별로 안중에 두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줍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문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처럼 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미국이 하려는데 계속 방해만 한다고 판단해 놓으니까 한국을 아예 무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통 북한이 어떻게 나왔다는 이야기만 있지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협조하고 뭐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을 만날 때 한국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국가 이익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장관은 2013년에 발간한 회고록에서 좀 믿기지 않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이 2007년 11월 서울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만났답니다. 그때 기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게이츠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가 반미적이고 아마도 약간 돌았다고 결론 내렸다. Anti-American, a little bit crazy. 이거요, 동맹국 대통령에게 이런 표현을 쓴 예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표현을 좀 점잖게 쓰는 편인데 얼마나 심한 이야기를 했으면 약간 돌았다는 표현을 하도록 만들었냐. 게이츠에 의하면 회고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앞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시아에서의 최대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미국 국방장관을 앞에 두고 아시아에서의 최대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라고 하니까 반미적이고 약간 돌았다라고 적어 놓는 걸로 해서 일종의 복수를 한 거죠. 이런 기록을 트럼프나 볼턴이나 폼페오 같은 사람들이 아마 밑줄 치면서 읽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왼쪽이냐, 더 오른쪽이냐, 이걸 아마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